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침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란과의 협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란과 제대로 된 훌륭한 합의를 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과의 합의를 맺는다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맺었던 것과는 아주 다른 훌륭하고 제대로 된 합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합의는 이란에게 엄청난 양의 현금을 쥐어주었고 핵무기로 가는 명확하고 열린 길을 열어줬지만 우리의 합의는 그와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 틀이 95%까지 완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5일에서 7일 정도 합의를 마무리할 시간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현재까지 이란과의 기본 틀 합의가 95%까지 완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협상단이 이란의 핵 비축량과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 수정을 두고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당국자들은 우리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아직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면서 오늘이나 내일 당장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와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공식 합의에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오늘 중으로 서명될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이같이 전했습니다. 양측의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야톨라 무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내다봤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사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핵 문제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커서 최종 타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절대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휴전 양해각서 초안에 들어있다. 미국발 보도에 이란은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이란 핵 문제는 현재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밝혔고 이란 반관영 통신 타스님도 이란이 현재 핵 분야에서 어떤 조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현재 핵 문제 세부 사항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선 최대 목표인 전쟁 종식에 집중하고 핵 문제는 나중으로 미룬 겁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단계부터 핵 포기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They need to turn over their enriched uranium. They need to turn over their highly enriched uranium. We need to address that issue. We need to address the issue of enrichment. These are the President's points consistent.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놓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통제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 이전 상태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자국 주도하에 호르무즈 통과 선박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는 이란 매체 해석도 나왔습니다. تنگه هرمز این رو من خدمتتون عرض بکنم تنگه هرمز به آمریکا ربطی نداره. تنگه هرمز بین ما و عمان به عنوان 협상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드러낸 미국과 이란의 극명한 시각차는 막판까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중요 쟁점으로 꼽는 동결자산 해제를 놓고 발생한 이견 역시 최종 타결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자의 국기 앞에 서 있고 그 앞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양측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최종 합의를 통해 이란의 핵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장에서
위협에 대처할 권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란과 최종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 중인 양해각서 관련 현황을 이스라엘 측과 공유 중인 상황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جلوی لشکرکشی رو گرفتیم، جلوی ناامنی رو گرفتیم. تنگی هرمز برای ناامنی، برای لشکرکشی. 이란은 공정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쟁을 계속하면 미국민과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으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은 종전 후 이란이 더욱 대담해지며 지역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에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함께 이번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우선 풀되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뒤로 미루는 현재의 MOU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취약해진 시점에서 이뤄지는 합의가 이란 핵 문제라는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군사적 압박 완화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란 전쟁 동안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인기가 20대 넘게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 가격만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50억 원에 달하는데요. 정작 이번 전쟁에서 약점만 노출한 셈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른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군의 첨단 무인기 MQ-9 리퍼 드론입니다. 미사일로 무장한 채 24시간 넘게 하늘에 머물며 작전을 펼칠 수 있어서 특히 대테러 작전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꼽힙니다. 한 대 가격만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으로 지난 2020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He's dead. And that's a good thing for a lot of countries. And he was planning a very big attack and a very bad attack for us and other people. And we stopped him.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지만 이란 전쟁에서는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전쟁 기간 무려 24대가 넘게 파괴됐는데 미군이 보유한 리퍼 드론 20%에 달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한 장비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이란이 미군 무기의 약점을 알아챈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난 2023년부터 리퍼 드론 15대 이상을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نجحت دفاعاتنا الجوية في إسقاط طائرة أمريكية معادية النوع MQ-9 أثناء قيامها بتنفيذ مهام عدائية في أجواء محافظة حجة. 미군의 다른 첨단 무기 재고 물량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사드 요격 미사일은 이스라엘 방어에 200기가 넘게 쓰이면서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란은 빠르게 무기 생산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란이 반년 안에 드론 공격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방위 산업이 모두 괴멸돼 수년간 복구가 불가능하다던 미국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도 이란이 여전히 배짱을 부리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호감도보다 전투력을 더 우선할 때 여러분의 손을 자유롭게 만들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규정을 집행할 때 여러분들의 손은 묶여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법률가가 아닌 지휘관들이 지휘하는데 워싱턴 DC의 쾌적한 사무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투의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내려야 하는 결정에 있어 여러분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한 괴환이 경호 당국의 대응 사격으로 사살됐습니다. 사건 당시 백악관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잔디밭에서 방송 중인 기자, 갑작스러운 총성에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President Trump has said a deal is close, only for the two sides to remain far apart. 현지 시간 23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이 백악관 검문소 경호원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대가 즉각 대응 사격에 나섰고 백악관은 봉쇄 조치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We have to evacuate shooting. Everyone that was out here was racing inside once they were told shots were fired. And what we heard appeared to be dozens of shots. 경호국 요원들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는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곳은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으로 백악관 본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이 21살의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진입로를 막아 체포되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인물로 경호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골프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엔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율을 위해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사하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백악관 주변에서는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교차로에서 총격이 발생해 용의자가 체포됐었고 지난달엔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합지를 찾아가는 발걸음을 부쩍 늘렸는데요. 집안 싸움은 오히려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평택을 신경전은 더 거세졌고요. 진보당과의 단일화가 진행 중이던 울산시장 경선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일요일, 민주당 지도부는 격전지 사수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광양과 담양 등 호남권 박빙 지역을 돌며 힘있는 여당 후보의 강점을 홍보했고 무소속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산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편성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 사격하며 오세훈 후보 따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 시장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싹쓸이는 옛말, 경합지역이 속속 늘며 지도부도 신발끈을 조여매는 모습이지만 진영 결집은 오히려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진보시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던 울산에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 측이 조직적 개입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선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특정 세력이 여론조사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론조사를 좀 중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단일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곤 했지만 진보당의 반발이 적지 않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5파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을 띄우며 내란 심판 족쇄다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의 거취 숙고, 민주당의 감찰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당사자의 해명부터 들어보겠다면서도 선을 넘지 말라며 혁신당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 금도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당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를 향한 맹폭도 이어갔는데 특히 출마 전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후광으로 호가호위하겠다는 정치 술수이자 거짓으로 대통령을 거론한 음해 행위입니다. 정청래 지도부가 역사상 처음 호남에서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에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전에서도 지원 사격을 예고했는데요. 판세에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연일 이재명 정부 때리기로 심판론 부각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에는 경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물가 급등은 물론 원달러 환율까지 1,500원 선을 돌파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고환율 장기화 사태는 매우 이례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향한 송곳 타격도 이어졌습니다. 투톱 모두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직격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하명을 받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란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 박찬대가 유명해졌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명 코딱지 파다 유명해진 사람 아닙니까? 후보 캠프에서도 여당 후보를 향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준공 허가가 불발된 행당 7구역 재개발 현장을 다시 찾아 정원호 후보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무능한 데 더해서 무책임한 것이죠. 부산 지역에선 전재수 후보의 여론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전 후보가 과거 조직을 동원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폭로됐다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정당의 DNA가 전재수 후보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당 밖에서도 지원 사격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구를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대전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 생가도 찾을 예정인데 흔들리는 중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논란을 빚은 일베에 대해서 사이트 폐쇄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부처님 오신 날의 통합, 화합을 강조하면서 일베 폐쇄를 얘기하는 건 갈라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모두 있다고 적었습니다.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일베 사이트에는 폐쇄, 과징금 부과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재작년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사이렌 이벤트를 연 점을 언급하며 금수 같은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불교 종단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을 의미하는 원융회통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 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수 야권은 통합을 내세우는 동시에 일베 폐쇄를 언급하는 건 갈라치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장 스타벅스를 금수로 몰고 일베를 폐쇄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며 다중인격이냐고 비꼬았고,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굉장한 압박과 그리고 또 자유의 침해라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스타벅스, 일베가 아닌 자신부터 성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이 대통령 인식에 공감한다고 옹호했습니다. 우리 극단적인 혐오 정서와 상대방에 대한 배제, 이 극단적인 형태가 불법 계엄이고 내란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일베에 대한 폐쇄 등 제재 여부 검토를 국무회의에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처님 오신 날에도 수도권 격전지 인천을 찾아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을 찾아 인천 연수가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종진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세차 위에 오른 장 대표는 누구나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는 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죄를 지우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계양구로 이동한 장 대표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으로 가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자면서 정권 심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서 내일 직접 사과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됐던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에 대해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한다고 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건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스타벅스는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한 뒤 다음 날 바로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도 높게 지적하며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SNS상에는 스타벅스 머그컵을 깨는 사진 등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불매운동도 확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과거 정 회장의 멸공 발언 이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신세계그룹 전체에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상황.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재작년 진행된 사이렌 이벤트에 세월호 참사 폄훼 논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에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미사용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지급 명령 신청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휴일 점심시간 무렵 평소 같으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광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이 썰렁합니다. 테이블 곳곳이 텅 비어있고 매장 앞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사과를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밑에 직원들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다 컨펌을 받았을 건데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비자가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둔 선불금 잔액은 4,275억 6천여만 원 규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0년 이후 이러한 선불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미사용 선불 충전금을 환불해달라며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원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쓰지 않았던 것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중에 60% 이상을 써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다만 법원이 지급 명령을 하더라도 스타벅스 측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명령은 무효가 되고 정식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에 이어 이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문기사 형식을 흉내낸 5.18 민주화운동 왜곡 합성물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SNS 계정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고요.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 그리고 차단 요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는 허위 내용이 적시된 신문기사입니다. 사진에는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라고 적혀 있는데 광주일보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50대 여성 A씨가 신문기사 형식을 모방한 합성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 올렸으며 자신이 직접 만든 합성물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신문 사진이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를 포함해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계정이 게시물을 쓰거나 정보를 유포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게시글 240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이미 유출된 CJ그룹 직원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한 달에 $100, 평생 회원은 $1,000 등 구독제로 거래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CJ그룹은 정보 유출자로 직원 1명을 특정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1개월에 $100, 3개월에 $250, 평생 회원은 $1,000. 영어로 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구독 형태를 선택하라는 문구와 함께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CJ그룹 여성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유료 구독제를 통해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CJ 측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해 자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텔레그램 채널에서 결제 링크를 안내하거나 실제 구매가 이루어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미 유출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별도의 채널에서 팔리거나 구독제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앞서 CJ그룹은 지난 19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소속 여성 직원 330여 명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와 직급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지난 2023년 개설돼 한때 2,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CJ그룹이 정보 유출자로 특정한 직원 1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그룹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온라인 채널을 확인하고 있고 피해 직원들에게는 정보 유출 상황과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충남 서산의 자동차 공장과 경남 양산의 대학병원에서 불이 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휴일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김진두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거센 불길이 공장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오전 8시 50분쯤 충남 서산시 음안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1명이 추락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 잡기에 나섰지만 공장 내부에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쯤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외래진료동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옥상 냉각탑을 수리하던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외래 진료가 없는 휴일이어서 환자나 의료진의 대피 수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냉각탑 수리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1시 20분쯤 전북 고창군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2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뒤 차량을 몰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앞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감기나 냉방병쯤으로 오해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벌써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알아서 낫겠다고 이렇게 안심했다가는 자칫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보통 날씨가 더워지는 7, 8월에 환자가 늘고 기침, 발열 등을 동반해 여름 감기쯤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닌 작은 물입자 형태의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에 직접 침투해 감염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냉각탑이나 분수대, 목욕탕 욕조수 등 고여있는 물에서 균이 빠르게 증식하는데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독감형은 특별한 치료 없이 대부분 회복됩니다. 반면 심한 기침에 흉통이 느껴지는 폐렴형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방치하다 항생제 투여 시기를 놓치면 치명률이 최대 8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레지오넬라증으로 숨진 사람만 110명에 달합니다. 기침, 호흡곤란, 그다음에 폐염증 소견이 이제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명확하게 있는데 원인균은 명확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빨리 정밀 검사를 좀. 특히 올해 4월까지 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균 증식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에어컨 필터나 제습기 물통 청소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고 호흡기 감염을 막긴 어려운 만큼 면역 저하자나 만성 폐질환자, 기저질환자는 비슷한 증상 발현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최근에 SNS나 등산 앱에 소개된 정보만 믿고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색과 구조에 소방 헬기와 수십 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공공행정력 낭비가 되풀이되자 자치경찰은 무단 출입 적발 시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CB TV 방송의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삼방산 상공에서 헬기가 비행하며 라이트를 비춥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탐방객 한 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신고 3시간 만인 밤 10시쯤 조난객은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싱가포르 국적 60대 남성 A씨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곳은 삼방산 탐방로를 벗어난 절벽지대로 낙석과 추락 위험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A씨는 오후 4시 30분쯤 혼자 등산하다 호기심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난객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 헬기 등 장비 6대와 소방대원 23명, 자치경찰을 포함해 수십 명이 현장에 동원됐습니다. 올해 1월에도 삼방산 통제구역을 들어간 탐방객 한 명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이나 등반 어플에 유명 탐방로로 소개된 통제구역을 무단 출입한 10명이 적발돼 각각 벌금 500만 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간 구조 과정에서 소방 헬기나 경찰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공공력이 이제 많이 소요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SNS나 등산 앱을 통해서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호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치경찰은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무단 출입 적발 시에는 국적 불문,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북한 축구팀으로는 12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정상이라는 성과를 이루고 어제 돌아갔습니다. 강한 투지로 우승을 일궈냈고요. 기자회견 도중에 자리를 뜨는 등 숱한 화제를 남겼습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지난 일주일을 허재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북한 팀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 클럽 축구 정상에 선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선수들이 정장 차림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섭니다.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에 입은 굳게 닫고 빠르게 출국 수속을 마칩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숱한 화제를 남긴 일주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북한 축구팀으로는 12년 만에 우리나라 땅을 밟은 순간부터 내 고향 여자축구단에게는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숙소와 훈련장, 경기장 등 가는 곳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리유일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불편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고, 축구라는 건 항상 경기 규정을 놓고 이제 심판원이 있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슨 고친 경기라는 그 표현의 의미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급기야 취재진의 질문에 북측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기자회견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조선받지 않겠습니다. 통일부가 지원한 공동응원단의 열띤 응원전 속에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4강에서 수원FC 위민, 결승에서 도쿄 베르디를 차례로 꺾고 아시아 여자클럽 축구 정상에 섰습니다. 경기 후에는 인공기를 펼쳐들고 세리머니까지 즐긴 내 고향 선수들은 100만 달러, 약 15억 원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고 일주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지난 21일에 개봉한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가 어제 오전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쇼박스는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올해 1,600만 명을 넘는 관객을 동원한 왕과 사는 남자보다 하루 빠른 속도입니다. 전지현, 구교환 주연의 영화 군체는 감염 사태가 벌어진 폐쇄된 빌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에는 남부에,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과 함께 내일과 모레 200mm 이상의 폭우가, 그리고 서울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고 오후부터 충청과 전북 또 경북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9.2도, 대전도 19.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도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YTN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